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조선입니다. 드디어 조선이고,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했어. 이거 실제 수업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길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찍으려면 카메라 비싼 거 있어야지. 근데 난 돈 없어서 그런 카메라는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근데 진짜 잘 찍지 않았어요? 어떤 화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여기가 경복궁 근정전이에요. 이제 경복궁의 가장 센터 중심되는 건물이 근정전인데 뭐 이제 근정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제 후배 중에 사진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사진 좋아하니까 사진에 돈을 많이 썼어요. 막 무슨 되게 비싼 막 카메라 막 대포 카메라 막 이런 거 사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진에 있어서 5대 3대 2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 사진기 성능이 20%고 사진 찍는 사람의 기술이나 실력이 30%고 날씨가 50%래. 근데 지금 너무 좋은 날씨에서 딱 찍은 게 보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문화재청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역사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궁궐들이 많잖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경복궁도 그렇고 뭐 창경궁, 창덕궁, 뭐 덕수궁 많은데 그 궁궐들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건물의 천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색이 돼 있거든요. 저런 걸 단청이라고 해요. 근데 저 단청을 자기들이 이제 되게 정성 들여서 복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특히나 궁궐의 단청을 되게 아름답게 하는 걸로 유명해요. 워낙 수준도 높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언젠가 이렇게 경복궁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기보다는 한번 건물 가까이 가셔서 고개 들고 한번 이렇게 단청 이렇게 천장 꾸며놓은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 번씩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그리고 고개 저 단청만 찍어도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워낙 색감이 화려하고 이래서 한 번씩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선의 건국입니다. 우리가 뭐 이미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조선을 건국한 세력하면 크게 둘을 볼 수 있겠죠.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무인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있는데 신진사대부가 크게 둘로 나뉘죠. 급진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역시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애들은 급진파겠죠.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조선이란 나라를 만든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복습하는 거긴 하지만 한번 요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 신진사대부 얘기할 때 급진파, 온건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요거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구분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였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진파는 고려의 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고려의 땅 제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급진파가 주장하는 건 아예 아예 고려의 기존 토지 제도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존의 고려 토지 제도에서 인정했었던 토지 소유 관계 누가 땅을 얼만큼 갖고 있고 누가 땅을 얼만큼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그 땅 소유 문서를 다 모아서 싹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존의 제도를 다 폐지하고 아예 아예 0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급진파의 입장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건파는 그건 오바고 그렇게까지 싹 다 모든 제도를 폐지하고 이건 오바고 그냥 불법성만 제거하자. 그죠? 불법성만 제거하자라는 게 온건파의 주장이었죠. 그다음에 고려 국가 정부에 대해서도 급진파는 이제 고려란 나라는 아예 희망이 없다. 싹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예 고려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새 정부, 새 왕조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온건파는 그건 오바고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급진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진파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급진파가 주장했었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급진파가 주장했었던 제도 요거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시행하는 제도가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숫자로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을 건국하는 연도가 1392년이에요. 그러니까 과전법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건국하기 직전에 시행된 거고요. 과전법의 내용은 아마 유추는 되시죠? 그 과전법의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 고려의 토지 제도는 싹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기존 고려의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싹 다 무시한다. 그래서 완전 0에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게 과전법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기존 고려의 토지 제도를 싹 다 없애버리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중요한 건 조선 건국 직전에 시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먼저 시행해서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에게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땅을 나눠주고 그걸 기반 삼아서 조선을 건국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 얘들을 나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누는 기준을 땅과 고려 정부에 관한 의견을 기준으로 나눴죠. 그래서 땅에 관해서는 급진파는 아예 새롭게 시작하자. 그다음에 고려 정부에 대해서도 무너뜨리고 새 왕조 건설하자. 온건파는 둘 다 그건 오바고 땅 문제는 불법성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고려 정부는 유지하자. 사실 이건 주장들이죠. 주장들이고, 요걸 이제 누가 했는지 사람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보시면 봐봐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급진파, 온건파 이렇게 사람 기준으로 나누면 요것도 나눌 수가 있어. 신진 사대부하고 신흥 무인 세력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급진파에 해당하는 신진 사대부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정도전이 있겠죠. 이름부터가 급진파잖아. 도전적이잖아. 정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준도 있는데 정도전이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항하는 온건파에는 스승 이색이 있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 정몽주가 있죠. 그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 입장에서는 급진파에는 이성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건파로는 끝까지 우왕 옆을 지켰던 최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누구랑 누가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정도전과 이성계가 이렇게 손을 잡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위해서 최영의 명령을 받들고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고 반역을 저지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성계를 막아야 되는 최영을 이성계가 무찌르죠. 그럼 최영은 끝난 거네. 그리고 여기서 이색도 늙어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정도전 이성계 세력한테 조선 건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은 누굴까? 정몽주입니다. 즉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그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주가 마지막 남은 퍼즐이에요. 얘를 제거해야 조선 건국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도전이랑 이성계가 한 팀이에요. 그리고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최영을 제거함으로써 고려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려에서 권력 서열 1위는 이성계고 바로 옆에 정도전이 있어요. 둘이 한 팀이야. 그러면 지금 가장 센 건 이성계 정도전 요 팀이죠. 그러면 정몽주랑 정도전이랑 누가 실제 권력이 세겠어요? 당연히 정도전이 세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정도전은 더 세니까 더 약한 정몽주를 그냥 제거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왜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거를 못하냐면 어떤 특별한 권력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정도전이랑 정몽주의 관계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둘은 동갑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해온 되게 오랜 친구예요.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던 관계고 베프라고 절친이라고. 그리고 저 둘은 고려 말기의 성리학을 상징하는 실력가예요. 고려 말기 성리학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란 말일까. 지금 우리 축구로 치면 저 둘이 손흥민이고 이강인이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둘이 의견이 갈라져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갈라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도전 입장에서는 정몽주랑 친한 것도 있지, 친한 것도 있는데 정도전은 정몽주랑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 형이 얼마나 뛰어난 형인지 알아.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하는 형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조선 건국 되니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선 건국 되도 초기라고. 그러면 건국 초기에 불안하겠어요? 안정되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유능한 신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능한 관료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은 정몽주의 능력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도전은 정몽주의 능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몽주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자고. 왜냐면 저 형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정몽주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몽주를 뭐 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형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제발 좀 고집 좀 버리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정몽주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누가 답답해하냐면 아실 겁니다. 이성계의 아들. 지금 봐봐. 정몽주 등 온건파 신진사대부 제거 얘기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몽주를 죽여버린다는 거잖아. 이거 누군지 아시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이성계랑 정도전이랑 또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정도전보다는 훨씬 어리겠죠. 물론 이방원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정도전과 정몽주가 친하다는 것도 알고요. 친했었다는 것도 알고요. 정도전이 정몽주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얼마나 설득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죽이지 못하는 감정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방원 입장에선 알고는 있지만 공감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설득이 안 되잖아. 설득이 몇 번 해봤잖아. 정도전이 여러 번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면 때려쳐야지. 정몽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이방원도 알지. 근데 설득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걸 뭘 미련밖에 붙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다 미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붙들고 앉았냐. 그래서 이방원이 이걸 답답해 여기다가 결국은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잖아. 그죠? 고려 수도였었던 개경에 있는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선주교예요. 선주교. 그래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정몽주가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야? 이방원이 이제 부하랑 같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건네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알잖아 이거. 하여가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 그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그게 왕씨 왕조면 어떻고 이씨 왕조면 어때? 그냥 좀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원래 인생은 복잡한 거야. 원래 컴플리케이티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 그냥 그게 고려든 조선이든 인생 원래 복잡하고 배배 꼬여 있는 건데 그냥 좀 안정되게 오래오래 살면 그게 고려든 조선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득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도전이 하도 정몽주를 설득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정도전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설득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몽주의 답변이 뭐예요? 그게 단심가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뒤지는 것도 그냥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지고 또 뒤져도 그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내가 귀신 됐다가 귀신마저 사라져도 그래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 님이 뭐야? 고려죠, 고려. 나는 뒤질 때 뒤지더라도 뒤지고 또 뒤져서 귀신까지 그 귀신의 넋까지 없어져도 나는 고려인으로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 거죠. 그죠? 이게, 이게 이제 그 얘기로는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서 이렇게 시조를 읊으면 그 시조에 대한 답가로 정몽주가 이거를 난 잘 모르겠어. 이거를 만나서 했을까? 선주교 앞에서 이방원이 퇴근하는 정몽주를 바라보며 몽주 형님 오셨습니까? 몽주 형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정몽주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내 답가를 들어보시게 하면서 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야가 요거는 조금 어색할 것 같고 너무 연극 같잖아. 그죠? 제 생각 그냥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만나서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이제 서신으로 주고받았겠죠. 편지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원이 마지막 설득 작업을 해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설득되지 않았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고려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뒤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를 하죠. 그래서 정몽주를 여기서 보내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정몽주가 철퇴에 맞아 죽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 아니야. 철퇴에 맞았으니까. 근데 이 피가 아직까지도 지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가. 근데 그것도 굴하겠지. 무슨 뭘 피가 뭘 안 지기는. 아마 이제 선주교에 원래 이제 붉은 색깔이 나는 암석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땐 관심도 없다가 여기 정몽주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몽주 피래. 뭐 이제 그런 식이겠지. 무슨 뭘 정몽주 피가 아직도 남아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무튼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조선 건국 과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정몽주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조선이 드디어 건국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도는 지금의 서울,
한양이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바에는 사실은 풍수지리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뭐 앞에는 강이 흐르고 해서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한양이 결정이 됐고요. 통치 이념은 그쵸. 이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신진사대부들이 원래 공부했던 학문이 뭐예요?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근데 성리학이라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요 문장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입장에서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의 마지막 신화는 정몽주고요. 조선의 첫 번째 신화는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에서 정도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잘 봐봐. 잘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외우실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빙의가 돼야 돼.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정몽주 대 정도전이잖아요. 사상적으로는. 그럼 봐봐. 정도전이 정몽주를 설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현실적으로는 정도전한테 붙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정도전이 제발 나한테 붙어 달라고 잘해주겠다고 설득을 계속 한 거 아니야. 몽주 형 제발 좀 나한테 그냥 와 잘해줄게. 계속 이 설득을 하는데 정몽주가 끝까지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도전이 아무리 설득해도 정도전한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정몽주가 봤을 때 정도전은 잘못된 인간인 거야. 저 인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고장난 인간인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여러분들이 한번 정몽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극을 하는데 정몽주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정도전이 계속 나한테 설득을 해오는데 내가 그걸 거절해야 돼. 단칼에 거절해야 되고 내가 이 몸이 죽고 죽어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어떤 마인드로 정도전의 어떤 면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도전을 끝까지 거절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면이. 어떤 면이 잘못된 면이라고 보냐는 거지.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정몽주랑 정도전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릴 때 같이 공부했다는 거죠.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리학. 성리학의 뿌리 학문은 뭐예요? 성리학은 유학의 한 갈래죠. 그럼 봐봐. 이제 답이 나왔지. 유학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있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죠. 이제 답이 나왔죠. 정몽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전의 지점은 충이에요. 충. 유학자라면, 유학으로 공부를 했다면 국가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정몽주가 바라봤을 때 정도전은 국가에 충성한 인물일까? 아니죠. 정도전은 뭘로 태어났어? 고려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고려라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유학자의 가치에 맞죠. 했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봤을 때 정도전은 고려라는 국가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고려라는 국가를 내다 버린 인간인 거야. 국가를 버린 인간인 거예요. 변절자고 배신자인 거지. 그러니까 정몽주는 정도전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몸이 죽고 하면서도 절대로 정도전한테 설득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정도전은 정몽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해주겠다, 형의 능력이 아깝다 이런 얘기만 하지 본인의 철학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도전은 정몽주한테 너는 국가를 버린 인간이야, 너는 충을 버렸어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끝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나는 형이 얘기하는 이 충, 나는 이 충을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유학자로 그 오랜 세월을 공부하면서 난 단 한순간도 충이라는 가치를 내다버린 적이 없어라고 반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논리적 근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고려를 무너뜨린 자리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었던 나라를 버린 사람이 맞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서도 나는 충이라는 가치를 갖다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내 평생은 충을 가득가득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무슨 논리로?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충성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몽주가 바라보는 충성의 대상은 국가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정도전이 볼 땐 아니에요. 정도전이 볼 때는 내가 진짜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가나 아니면 왕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백성들. 나는 백성들을 향한 충성심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정도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마블 영화 옛날 마블 영화 중에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있어요. 토르가 이제 우리로 치면 외계인이죠. 외계인인데 아스가르드라는 행성에 사는 아스가르드를 지배하는 왕족의 왕자야. 왕자인데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스가르드라는 행성이 다 폭파되게 생겼어요. 다 뿌개지게 생겼어.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다 잠들거든요. 잠드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가르드는 행성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행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싹 다 피신시켜요. 그리고 이제 행성은 뽀개지지. 하지만 행성은 뽀개졌지만 사람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한 걸로 받아들이죠. 정도전의 가치가 딱 이거예요. 그게 고려든 조선이든 국가의 이름이나 그 국가를 지배하는 왕족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도전 얘기하는 내가 지키는 충성의 가치는 내가 바치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건 충성이라는 말 뜻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충성이라는 이 충자를 쓰면은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예요. 내 마음을 다하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는 대상은 국가나 왕이 아니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나라를 필요하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기존의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관이다라는 거지. 이게 정도전의 가치관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가치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정치.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유교 경전 중에 맹자라고 있거든요.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래서 현재 왕과 이런 정부가 정치를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왕과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이성계가 태조로 올라오고요. 조선이 건국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성계는 그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자기의 역할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무인이잖아.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지휘해서 싸워서 힘으로 국가를 장악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장악한 뒤에 그 장악을 이어가려면 그래서 국가를 장악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어가려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에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건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을 통해서 고려라는 국가의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까지야.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정도전의 역할로 보는 거죠. 사실은 조선의 첫 번째 왕은 건국자는 이성계지만 그 안에서 조선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는 정도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국자는 이성계지만 그 안에 디자이너는 정도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신 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성계가 왕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맞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제도, 체계, 시스템, 설계를 한 사람은 디자인한 사람은 정도전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도전이 이 조선의 정치를 설계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도발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왕이 계시잖아. 왕이 계시는데도 이 나라 정치의 중심은 왕이 아니고 재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재상만 잘 뽑으면 되고 나머지 정치는 그 뽑은 재상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은 재상만 잘 뽑으면 되고 나머지 정치는 그렇게 뽑힌 재상이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어떤 주장이든 정치적 주장은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정치적 주장은 특히나 정교한 주장일수록 잘 만들어진 주장일수록 요 두 가지로 구성돼요. 뭐냐면 공식적인 명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장을 하는 실제 이유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봐봐. 정두전이 정치의 중심은 재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뭐겠어요? 봐봐. 왕이든 재상이든 사람이죠. 그럼 관건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재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돼요? 뭘 어떤 사람이 왕이 돼? 우리 아빠가 왕이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아빠가 왕이시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첫째더라. 혹은 우리 형이 되게 좀 못났더라.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누가 왕이 되는가는 뭘로 결정되는 거야? 혈통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혈통으로. 혈통 가문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이 운이 좋아서 유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대대로 유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언젠가는 무능한 왕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무능한 왕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고, 그죠? 그러니까 왕은 귀한 가문일 수는 있어도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최소한 재상은 싸가지가 없을 수는 있겠지. 근데 봐봐. 재상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재상이 돼? 일단은 재상이 되려면 일단 과거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관직 생활을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과거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능력이 보장됐죠. 그 다음에 과거 합격하면 다 재상 돼요? 아니죠. 그 많은 과거 합격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서 승진하고 승진 또 하고 또 하고 경쟁하고 또 승진하고 승진을 하고 그 긴 기간 동안 경험도 쌓고 해야 재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능력과 경험을 보장받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재상은 능력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도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정두전은 충성의 대상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보다 재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의 대상이 왕이 아니다 이거지.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데서 왕은 혈통이기 때문에 가문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 능력을 보장하기가 어렵지만 못하지만 재상은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능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보장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야. 이게 능력 보장. 이게 명분인데 실제 이유는 뭘까? 실제 정도전이 저 주장을 하는 이유. 되게 간단해. 지 얘기거든. 지가 지금 재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정도는 돼야. 나 정도는 돼야 재상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도발적인 얘기잖아요. 나 정도는 돼야 재상하는 거고 다 같은 유능한 사람한테 정치의 중심을 맡겨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누굴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도전이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꺼낼 만큼 신경 쓰고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알겠죠. 이방원입니다. 왜냐면 이방원은 일단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더구나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해서 조선 건국 과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공신이죠. 핵심 공신.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은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핵심 공신이고 그러면 이제 이성계는 늙었어. 왕위 계승의 1번 후보자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방원은 재상 중심의 정치에 찬성하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방원은 뭐 중심의 정치를 얘기해? 왕 중심의 정치를 얘기하죠. 왜냐면 본인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도전은 이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방원이 정치의 중심에 왕이 되는 꼴, 정치의 중심으로 가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을 때 당연히 이방원은 여기에 반대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도전과 이방원이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립이 스파크가 튀는 그 갈등의 현장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왕자의 난이에요. 왕자의 난.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은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요. 정도전 대 이방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이성계가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인데 젊은 시절에 결혼했던 고향에 아내가 1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잘 되고 나서 수도 생활하면서 수도로 올라오면서 새롭게 만난 두 번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원은 이미 좀 이제 청년이죠. 이미 나이가 좀 있죠. 그러면 이방원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첫째 부인의 아들이겠어? 둘째 부인의 아들이겠어? 첫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여기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이 이방원인데,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성계 입장에서 첫째 부인이랑 둘째 부인이랑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바람 났겠지. 그죠? 이제 둘째 부인도 아들들을 몇 낳는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하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게 이방석이라고 있었어. 이방석이라고 있었는데 똑똑하대. 근데 어려. 잼민이에요. 근데 이제 얘한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똑똑하대요. 막 11살인가 그런데 천자문을 다 외운대. 천자문 뭐예요? 그러니까 한자 가르치는 그거잖아. 건물 현두루랑. 지금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예요. 근데 그걸 다 외웠대.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방석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이방석이 뭐 어릴 때 똑똑히 천자문을 다 외웠다 이런 게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는데 구구단을 다 외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방석을 다음 세자로 추천하는 거야. 이제 이성계가 충분히 늙었기 때문에 세자를 뽑아야 되는데 정도전이 이방석을 추천하는 거예요. 전하, 이방석이 아직은 어리나 구구단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98 하니까 72 대답을 합니다. 44 하니까 16 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음 세자는 이방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성계는 원래 정도전 말을 잘 들어요. 정도전을 믿고 따라. 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 입장에서 이방원이랑 이방석이랑 누가 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이방석이에요. 왜냐면 일단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하고요.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어리잖아. 그리고 봐봐요. 이방원 유능할 것 같아요? 무능할 것 같아요? 겁나 유능해요. 겁나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방원은 나중에 조선 건국하기 전에 고려시대 때도 이미 문과를 합격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장군이었잖아요. 아빠 따라다니면서 되게 여러 전투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는 되게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능한 아들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요. 왜냐면 지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방어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아버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만해가지고 아버지 답답하네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근데 이방석은 어때요? 방석아 이러면 아빠 저 다 외웠어요 막 하잖아. 그죠? 아빠 4416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귀엽겠어요? 당연히 이방석이 훨씬 귀엽지. 더구나 그렇게 믿는 정도전이 이방석을 추천하니까 이성계는 이방석한테 마음이 확 가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방석한테 세자 자리를 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방원이 어이가 없죠. 나는 이방원 어떤 사람이요? 고려시대 때 문과 합격했죠. 과거 시험 합격했지.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전투도 많이 이겼지. 무엇보다도 정몽주라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거두를 죽임으로써 조선 건국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핵심 공신이잖아요. 그런 나의 모든 업적과 공이 이방석의 446, 98, 72에 졌다고. 그죠? 이방석이 구구단 다 외웠어. 여기에 내가 정몽주를 죽이고 이게 졌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열이 받아요. 더구나 이방원은 이 눈빛 보세요. 이거 봐. 이게 유아인이긴 한데 눈빛 보세요. 살벌하죠.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래서 이방원은 참지 않아. 그래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도전 죽여버리고 이방석 죽여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리가 좋은 게 이렇게 해놓고 또 본인이 이때 왕에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을 죽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왕으로 바로 오르면 왕에 올라가고 싶어서 미친 인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왕에 바로 안 오르고 자기 형을 올리는데 되게 마음이 약한 형, 마음이 약하고 소극적인 형을 올려요. 그게 정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자기가 정치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거든요. 이방원 형 중에 이방간이라고 있어요. 이 이방간이 멋모르고 동생한테 개겨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되게 우습게 여기고 형을 처단해 버리죠. 그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복잡한 스토리 라인을 다 기억하기보다는 정도전 대 이방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는데 정도전의 이방원이자 동시에 조선 정치가 앞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가 될 건지 왕 중심의 정치가 될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대결은 정도전이 주장한 대로 재상 중심의 정치가 될 건지 왕 중심의 정치가 될 건지 그 경쟁이기도 했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이겼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조선 정치의 중심은 왕 중심의 정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방원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냐면 이방원이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방원한테는 사병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병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원의 첫 번째 정책이 뭔지 알겠죠? 나 같은 사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병을 폐지합니다. 사병을 폐지하는데 여기서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사병을 폐지하자고 원래 처음 주장했던 건 정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 정도전이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이방원도 정도전 싫어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 싫다는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다 잘못되게 들릴 수 있어요. 다 틀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 중에 몇 가지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땐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옳은 얘기가 있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배포와 여유가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이방원은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야 정도전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사병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호패법은 호패를 나눠주는 법이에요. 이게 호패예요. 이걸 나눠주는 건데 요게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요게 나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명이겠죠. 나주라는 전라도에 있는 나주 있죠. 그다음에 최성 이게 아마 영일 겁니다. 그다음에 을묘 그다음에 유학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나주는 지역명이라 그랬죠. 최성형은 이름일 거고 을묘 요거는 태어난 출생 연도예요. 그다음에 유학 요건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반 농민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까지 나왔는지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 시험 합격한 관직자면 지금 어떤 관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신분증이야, 신분증.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인데 이거 왜 하겠어요? 나와 있죠. 인구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 파악을 하면 뭐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거 파악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빵꾸 뚫려 있잖아. 그죠? 여기다가 실에 꿰가지고 이거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나눠줄까요? 이 인구 파악해서 뭐 하게? 인구를 파악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세금을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구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자료예요. 사실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청에서 되게 많은 자료를 내놓지만 통계청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출생 연도별로, 성별로, 아니면 직업군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작년, 올해, 내년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여러 가지 정책을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하다면 이걸 몇 명한테 어떻게 나눠줄 건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담임쌤이 여러분들한테 고생했다고 시험 끝나고 뭐 과자라도 하나 사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구를 알고 인구를 통해서 세금을 철저하게 거둘 수 있고 정책을 더 잘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권이 올라갑니다. 왕이 하는 정책이 더 잘 집행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태종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왕권을 강화한 왕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전에 있었던 왕자의 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그랬듯이 정도전 같은 건국 공신들이 되게 많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거 어떤 구조로 보셔야 되냐면 봐봐. 이방원 아빠가 이성계죠. 이성계는 건국자죠. 건국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국자는 나라를 혼자 세우지 않았겠죠. 공신들이 있잖아. 정도전 같은. 그죠? 근데 건국자가 늙고 이제 건국자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건국자 아들 입장에서는 건국자의 이 공신 친구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쓸어버리고 왜냐면 이 공신들은 얘를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건국자의 아들 때 건국자의 아들 때 이 공신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거 근데 우리 처음 보지 않지 않아요? 봤던 적 있는 구도죠. 우리 통일신라 때도 신문왕이 규문노래난 다 숙청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광종 때도 그죠? 고려 광종 때도 이제 건국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건국 공신에 해당하는 세력들을 싹 다 숙청하죠. 예, 똑같은 구조,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는 거죠. 건국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 갈 때, 그때 이제 건국 공신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왕권을 키우는 그런 구도고요. 그다음에 사병 폐지하는 것도 어떤 의미예요? 모든 군사권을 왕한테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적인 병력을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왕권 강화죠. 그다음에 호패법에서 인구 파악하는 것도 왕권 강화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태종 이방원의 가장 업적의 방향은 왕권의 강화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인데요. 그 유명한 세종 맞아요. 킹 세종, 세종대왕. 근데 생각보다 업적이 얼마 안 되죠. 업적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세종의 업적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따로 학습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배우실 거고 여기선 이제 정치 권력 구도 안에서의 세종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생각은 할 만하죠. 세종은 집권하자마자 아마도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겠죠. 왜냐면 그 아빠가 태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태종 덕분에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했어도 요 표현이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잘 보세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 그동안 제가 되게 얘기했었던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동안은 저는 꾸준히 뭐라 그랬어요?
왕권주의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이 경쟁 관계다. 여기서 말하면 왕과 신하가 경쟁 관계다. 기본적으로 권력 구도가 그렇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잘 봐.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왕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하가 그걸 찬성을 안 해. 뭔가 반대 의견을 내요. 아니면 신하가 하는 얘기가 왕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신하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야, 너 닥쳐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조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의 첫 번째는요. 왕이 신하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신하가 전하 그건 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듣고 왕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의미 있는 얘기네요. 같이 한번 더 고민해보죠. 이러면 신하를 존중하는 거죠. 의견이 달라도.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무조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왜냐면 왕은 신하보다 확실히 위여야 되거든. 근데 왕이 신하를 존중만 해주면 그럼 어떻겠어요? 존중만 계속해주면 신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네. 그럼 이제 왕이 호구로 보이겠죠. 왕이 바보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왕권이 추락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해줬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세종이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너가 나랑 의견이 달라? 그래서 내 의견에 찬성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왜냐면 나는 너를 존중하면서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 나랑 생각이 달라? 그래 그러면 나를 왕이라고 생각 안 해도 좋으니까 계급장 떼고 한번 논리 대 논리로 붙어보자. 나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너 이길 것 같아.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반박해 줄게. 난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세종의 어떤 의견에 어떤 신하가 반대해서 세종한테 막 반박을 해요. 그러면 세종은 그걸 다 존중해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해봐. 그래서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벌을 준다든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듣고 대신에 세종이 반박을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 됩니다. 딱 반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보면 보통은 세종이 다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존중을 해주면서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세종 본인이 뭐가 되기 때문에 신하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논리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세종이 이만큼 실력이 된다는 건 세종이 뭘 중시한다는 거예요? 학문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대단히 학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합니다. 그게 집현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집현전이라는 건물 의미 자체가 요 저는 건물 전자고요. 이게 집합 집자의 현명을 현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모여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세종이 집현전 설치하고 나서 집현전 아꼈을까 안 아꼈을까? 엄청나게 아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 시험 합격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낸 사람들, 가장 뛰어난 게 입증된 사람들이 집현전으로 가고요. 그리고 집현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하면서 학문 연구하는 동안도 굉장히 대우받고 그리고 집현전을 나오면 보통 승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면 자기 경력에 집현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에이스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조인데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힘내자. 요게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왕조 계보도 외워보면 이거 다 안 외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태, 정, 태, 세, 문, 단, 세.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죠. 그리고 바로 세조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태종에서 뭐 저기 뭐야 사병 폐지하고 호패법 만들고 세종 때 집현전 설치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바로 세조로 넘어온 거지. 그러면 문종 단종을 안 하고 넘어간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문종 단종이 한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집권 기간이 짧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세종 아들이 문종이에요. 문종인데 문종도 똑똑해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똑똑하니 뭐 어디 가나.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맨날 아파. 맨날 아프고 이렇게 문종실로 펼쳐보면은 맨날 뭐 알아 누우셨다. 맨날 뭐 일어나지 못하셨다. 맨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셨다. 맨날 일찍 잠에 드셨다. 뭐 맨날 아파하셨다. 막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또 그 와중에 아들은 또 있네. 그 아들이 단종이에요. 근데 봐봐.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느낌상 얼마 못 살 것 같아. 너무 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아들이죠, 뭐 아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종은 자기가 일찍 죽으면 아들인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문종이 어떻게 하냐면 문종 당시에 문종 당시의 재상급들한테 이 재상급들한테 내 아들 단종이 어릴 때 왕위에 올라올 것 같으니 좀 잘 도와줘라, 잘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수양대군이라는 왕자예요. 왕자. 우리가 수양대군 이 끝에 대군자가 붙으면 이건 정실부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 계승 후보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수양대군이 누구냐면 수양대군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영화 관상 보셨어요? 영화는 안 봤어도 짤은 봤을 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걔예요, 걔. 그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단종이 어릴 때 올라왔어요. 단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대왕이었던 문종의 부탁대로 당시의 재상급들이 다 도와줘요. 그러면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상들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재상들이 보통은 앞전에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출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집현전 출신들이 승진이 빠르니까 벌써 재상하고 있는 거야. 이제 수양대군이 볼 때는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이방원과 비슷하죠. 특히나 수양대군이 이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국제 정세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우리가 조선일 때 중국이 명나라죠. 근데 그 위에 몽골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몽골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몽골이 엄청 세진단 말이야. 우리가 명나라가 몽골을 밀어냈다 그랬지 정복했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여전히 몽골이 있는데 이때쯤에 세져요. 어느 정도로 세지냐면 몽골이 명나라 황제를 납치해가요. 얼마나 장난 아닌 거잖아.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만약에 뉴스를 틀었는데 트럼프가 외계인한테 납치됐다고 생각해봐. 감당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군사정보 강화죠. 그죠? 당연히 군사 강화부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 명나라의 황제를 납치해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몽골이 우리나라에도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심각한 이슈인 거야? 안보가 제일 심각한 이슈인 거예요.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 때에는 수양대군 생각에는 재상이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재상은 한 명이 아니거든. 재상이라고 하면 우리 의정부에 구성되는 사람들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6조 장관들까지. 총 9명이야, 9명. 걔들이 재상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재상급들이 의견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면 걔네들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의논하고 그러면 길어진다고. 근데 안보가 불안한 상황은 어때요? 왕이 딱 중심에 서서 중심을 딱 잡고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볼 때는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 상황은 정치의 중심에 재상이 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보가 불안할수록 정치의 중심에 왕이 있어서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밀어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죠.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사회니까 이건 단종이라는 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양대군이 세조로 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세게 반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았으면 생육신이라고 하고요. 정말 세게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제도부터 정비를 합니다. 군사제도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예요. 직전법을 실시하는데 그때 전자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고 우리가 토지제도 하면 건국 직전에 토지제도 하나 있었죠. 과전법이라고. 그죠? 과전법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과전법은 기억나시죠? 과전법 뭐였어요? 기존의 고려의 토지제도를 싹그리 없애버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게 과전법이었죠. 근데 이 과전법 내용 중에 가볍게만 들으세요. 과전법 내용 중에 과전법은 신하들한테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하의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땅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신하의 아내나 아들들한테 주는 땅은 물려줄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주면 이 신하가 은퇴해도 정부 입장에서 반납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은 계속 주기만 하는 거야. 계속 주다 보면 이런 땅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새롭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줄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퇴하면 무조건 반납해라. 그리고 땅은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주겠다. 은퇴하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명분이지. 사실은 실제 정치적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아니죠. 반란을 일으켰죠. 그럼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지금 즉위하고 집권하는 거에 반대할 사람이면 정계를 떠나라는 거야. 관직 생활을 때려치고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한테는 줄 땅이 없다는 거지. 네가 때려치고 나가는 거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땅을 줄 거기 때문에 때려치고 나간 사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내가 왕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나의 집권과 직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땅을 줄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가라. 그리고 너네한테는 땅도 없다.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전법을 실시한 거죠. 그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완성을 못했으니까 시작이라고 하겠죠. 요걸 완성한 왕은 누구겠어요? 이게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이 돼야 이걸 바탕으로 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종 때 완성이 되겠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다가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명률이라고 해서 명나라 법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썼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직전법 경국대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성종 때 드디어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통치제도를 마무리했다, 정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경국대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인데요. 대외정책은 정말 쉬워요. 둘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나라냐 명나라가 아니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명나라를 형님나라로 인정해요. 왜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드는 건 뭐예요? 크잖아. 명나라가 조선 입장에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냥 형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죠. 근데 조선은 성리학 즉 유학을 공부하는 나라잖아요. 이 성리학 유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민족이 지금 명나라를 구성하는 한족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규모로 봐도 그렇고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봐도 그렇고 명나라를 이제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황제의 나라고 우리 조선은 왕의 나라다. 우리가 한 급 떨어진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한테는 어떤 황제국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요. 그런 관계를 4대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왕의 나라인 조선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황제의 나라인 명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형님이 짱이시죠.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거고요. 예우를 해주면 이런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조공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명나라는 조선을 이제 동생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건데, 네 아무리 이런 관계라고 해도요, 명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 간섭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한테 이제 조공이라는 선물을 바치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명나라가 형님된 입장에서 조선이 바쳤던 조공보다 더 큰 선물을 이제 보답으로 주기도 해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뭐 여진이 됐든 일본이 됐든 명나라 빼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 맺은 관계를 교린 관계라고 하는데 이 교린 관계는 린자가 이웃 린자고요. 교자가 사귈 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과 사귀다 이런 뜻인데 가장 일반적인 대외 관계를 얘기해요. 분위기 좋을 때 평화로울 때는 친하게 지내고 만약에 얘들이 뭐 시비 건다 마음에 안 들게 한다 그럼 맞짱 뜨는 거고 그런 관계가 이제 교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조선이 대외 교류를 했던 그 영역이 넓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류큐, 자화, 시암 이런 지역과도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다 좀 생소하죠. 어떤 지명인지는 이따 지도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종 시기를 왜 주목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북한 합친 영토 있죠. 남북한 합친 영토를 이렇게 보시면 남북한 합친 영토를 이렇게 보시면 북방 한 개를 북쪽 끝 한 개를 보통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영토를 완성한 게 세종이에요. 그래서 압록강에는 최윤덕, 두만강에 김종서 파견해서 이걸 완성한 건데 최윤덕, 김종서 이런 이름들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까지 외울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압록강에 최윤덕,
두만강의 김중서를 파견해서 여기다가 설치한 게 사군 육진입니다. 그래서 여진을 몰아내고 이 지역의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이제 완성한 거죠. 그래서 세종 시기 때 오늘날의 국경선을 완성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진출해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완성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구들의 근거지였죠. 쓰시마섬 대마도를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정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마도를 두 번 정벌 한 거죠. 고려 말에 그죠. 고려 말에 박위라는 사람이 한번 정벌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 세종 때 한 번 더 정벌을 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이때 북방 한계선 개척했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영토를 완성했다고 하는 사군 육진이에요. 요게 사군이고 요게 육진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한반도 영토죠. 요걸 완성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암이라고 하면 지금의 태국이고요. 그다음에 자와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인데 요 류큐는 조금 특이한 게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인데요. 여기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유구국이라고 해서 원래 독립된 나라였는데 나중에 19세기 넘어가서 일본이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더 넓은 해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차지해서 그래서 오키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